예, 안녕하세요. SF플러스에서 액티브 ETF 운용을 맡고 있는 국내운용본부 본부장 고태훈 피터입니다. 어, 오늘은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적인 소통과 운용에 대한 정확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고자 처음으로 월간 운용 보고의 영상으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좀 부진한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상으로 찾아뵙는 게 사실 무거운 마음이 좀 있지만 최대한 저희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고 어떠한 변화가 지난달에 있었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인내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함께 할 수 있는 컨텐츠로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컨텐츠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SF플러스 글로벌 플랫폼 액티브 ETF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난 11월 16일에 저희는 이제 액티브 ETF를 최초로 상장하게 되었고요. 11월 달은 아무래도 한 보름 정도밖에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12월 달까지 묶어서 대략 한 40일 정도의 기간 동안에 저희의 수익률과 성과, 그리고 앞으로 운용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11월 중순부터 시작을 해서 특히나 이제 한 11월 말, 12월 중순으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큰 폭의 시장의 변동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익률도 이제 보시게 되면 한 달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7.99%, 설정 이후는 마이너스 8% 정도의 하락을 하면서 좀 한 달 기준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구간에서도 특히나 이제 12월 첫째 주부터 이루어졌던 이 낙폭의 구간이 가장 크게 좀 작용을 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황에 대해서 조금 더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11월 중순 이후에 모두가 다 아시겠지만 급속도로 확산된 오미크론 변이 이슈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시장의 조정이 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시장의 조정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더 급격하게 진행이 됐던 것은 12월 중순에 이르러서 이제 페드에서 FOMC 회의가 진행이 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지 긴축 정책의 속도가 좀 빨라질 거로 예상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작년 한 해 동안 굉장히 상승률이 높았던 성장주 중심으로 밸류가 좀 높은 종목들을 중심으로 조정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11월 중순까지 게다가 이제 3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없이 이어진 지난 한 두 달 정도, 그러니까 11월 보통 국내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사업보고서가 11월 15일 정도로 3분기 마치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한 두 달 정도 동안 실적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 없이 두 달의 흐름이 매크로 변수라든지 연말의 변수라든지 뭐 오미크론 변수라든지 이러한 좀 시장의 다른 변수들로 많이 작동을 하다 보니까 기업 이익이라고 하는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 가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 이익이 아닌 다른 것들로 인한 흐름이 좀 많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의 종목 정보는 매일매일 이렇게 PDF로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요. 좀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2월 말일자 기준이지만 언제든지 이제 저희 사이트에 오셔서 홈페이지에 오셔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홈페이지 외에도 다른 HTS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시니까 종목을 확인해 보시고 저희가 어떤 변화를 가져가고 있는지 좀 팔로우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이게 그냥 단순하게 비중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이 뭐 주가로 인한 변화인지 실제로 저희가 포지션을 바꾸는 건지는 저희가 이런 월간 운용 보고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 요인 분석을 좀 해보자면요. 저희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기여도를 보여줬습니다. 글로벌 1등 순수 전기차 업체이고 4분기 판매량이 고성장함에 따라서 기업 가치가 큰 폭으로 좀 상승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TSMC라든지 시놉시스 같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인상기에 조정이 나타나긴 했지만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 반도체 수급 불안이 계속 나타나면서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TSMC의 경우는 반도체 수급 불안 상황에서 파운드리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측면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놉시스 같은 기업은 반도체 설계 프로그램의 1등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자체 설계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했는데요. 요즘 이제 뉴스를 많이 보시다 보면은 뭐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다들 자체적인 반도체 설계를 진행해서 제품을 내놓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반도체 자체 설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했고 반도체 섹터도 그 측면에서 나쁘진 않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작용을 하면서 상위 종목, 그러니까 저희에게 긍정적인 기여를 했던 종목은 3종목 정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부정적으로 하위에서 작용을 했던 종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큰 폭으로 부정적인 기여를 했던 것은 다큐사인이라는 기업인데요.
이제 전자서명 1등 업체인데 코로나 상황에서 좀 수혜가 지속돼 왔던 부분들이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면서는 좀 부진할 것으로 CEO가 전망을 좀 했고요. 가이던스를 하향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뭐 낙폭이 굉장히 과도하기는 했지만 편출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과 기여도도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있는 종목들도 물론 이제 개별적인 하락폭이 좀 크기는 하지만 개별적인 하락폭의 영향이라기보다 전반적인 금리 인상에 따른 밸류에이션 조정이 발생했던 부분이 크게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12월 말일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FOMC 의사록이 발표된 1월 초에는 더 이런 흐름들이 좀 강하게 나타나면서 뭐 나스닥이 하루에 뭐 3% 정도 빠지고 이런 굉장히 큰 폭의 시장 조정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개별적인 이슈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와중에도 근데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던 것은 이제 C라는 종목인데 동남아권에서 이제 전자상거래 1등 기업인데요. 이 기업이 이제 텐센트라는 중국 기업이 최대 주주로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분 매도에 따라서 좀 오버행, 그러니까 시장에서 오버행이라고 부르는데요. 지분이 좀 많은 대주주가 지분을 계속 팔고 나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면서 주가가 아무래도 수급적으로 약세를 보였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고점 대비해서 너무나 많이 좀 과도하게 매도 구간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좀 과매도 구간이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도큐사인을 제외한 밑에 4개 종목은 저희가 계속 지속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저희의 전략 그리고 종목 비중 변화를 통해서 어떤 전략적인 변화를 가져갔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종목 비중을 올렸던 종목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결국엔 저희가 테슬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테슬라라는 기업을 저희가 굉장히 주목을 좀 많이 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 10에서 20%라는 굉장히 높은 비중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아시는 시장에서의 대부분의 펀드들은 10%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 룰이 뭐냐? 한 종목을 투자할 수 있는 비중이 최대 10%까지만 투자를 할 수 있어서 못해도 미니멈으로 10개 종목 이상은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포트폴리오 분산을 하라는 펀드에 대한 규제 당국의 규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글로벌하게도 공통적으로 이런 룰들은 좀 많이 가져가고 있는데 이게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2014년에 통과된 예외 조항이 있는데 25%까지 한 종목을 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종목을. 근데 이제 반대편에 5% 이하의 종목의 합산값, 전체를 합산한 값이 50% 이상이면 이게 좀 해소를,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조건이 같이 만족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 룰이 아니라 다른 룰로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결국에 어떤 의미냐? 20%까지의 종목을 하나 만드는 것은 괜찮은데 반대쪽에서 5% 이하의 종목, 50% 이상이라는 건 결국에 이것도 11개 이상의 종목은 무조건 나오게 되겠죠. 이러한 분산을 좀 하라는 차원에서 나온 그런 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국내에 어떤 펀드도 이런 룰을 아직은 적용한 펀드가 없습니다. 저희가 약관을 최초로 좀 변경을 하면서 이러한 룰을 좀 적용을 했고요. 액티브 펀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20%까지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룰의 변화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좀 가능해졌고요. 저희가 그런데 이제 그럼 테슬라라는 기업을 왜 이렇게까지 좀 비중을 많이 늘렸냐라고 보시면 완성차 시장에서 이제 지금까지는 자동차를 하나 사면 하드웨어를 하나 샀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계속 감가상각이 되는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들만 봐왔던 시대에서 이제는 유일한 OS 플랫폼 기업으로서 독보적인 성장이 전망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이제 OS 플랫폼 기업으로 바라보면서 비중을 굉장히 늘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만 더 이제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슬라 이거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테슬라라는 자동차는 이제 사게 되면 하드웨어로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보시다시피 소프트웨어 버전 11.0 버전이 지난 12월 24일 날 나오게 되었죠. 예시만 하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기능들이 도대체 더해졌는지. 테슬라 라이트 쇼라는 게 더해졌는데요. 이거는 정말 그야말로 음악에 맞춰서 이 앞에 있는 라이트, 조명이 움직이는 그런 쇼를 보여줄 수 있도록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재밌는 기능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 외에도 유저 인터페이스 자체를 바꾸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하나 사면은 보통은 한 3, 4년 지나면 다른 차가 나왔을 때 인터페이스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그런 인터페이스 바뀌는 것 때문이라도 이제 좀 차를 새롭게 구매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오버 디 에어 방식으로 이제 그냥 무선 방식으로 업데이트를 해주면서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차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뭐 이거는 당연히 스마트폰을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굉장히 익숙해져 왔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업데이트되면서 업그레이드되는 모습을 봐오셨던 분들은 이게 뭐 어떤 의미인지 굉장히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이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하나 좀 강조드리고 넘어가고 싶었던 거는 좀 와닿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하면서 이 기능들 중에서 좀 살펴봤는데 블라인드 스팟 카메라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게 사각지대 카메라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현재 이제 최근의 모델들을 타보시면 깜빡이를 켜면 이제 왼쪽 깜빡이를 켜면 왼쪽 사각지대에서 어떤 차들이 움직이는지 그런 영상을 간략하게 이제 인포테인먼트에서 보여주는데 이러한 기능이 테슬라 최초 시기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런 블라인드 스팟 카메라 기능이 새롭게 더해졌거든요. 사실 이러한 기능들이 기존 차들은 아예 차를 바꿔야지만 좀 가능했던 부분들인데 이게 완전히 탑재가 가능하다. 그리고 업그레이드 가능한 모델들은 어떤 것인지도 정확히 좀 이렇게 나올 정도로 굉장히 업그레이드를 계속 해나가면서 플랫폼으로 만들어가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모빌리티 그냥 수단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디바이스로서 그 앞으로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한 디바이스로서 OS로서 작용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생산량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는 것도 긍정적이지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는 매출의 규모가 굉장히 클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또 하나의 플랫폼 마켓이 형성되면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이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비중이 늘어난 기업이 이제 집 리크루터라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편입한 기업입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서 변화 요인에 써놨던 내용을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구직의 시대에서 구인의 시대로 변화하는 채용 시장이라고 써놨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저희의 화두입니다. 코리아 플랫폼 액티브 ETF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화두인데요. 지금의 시장은 굉장히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지만 또한 반대로 보면 좋은 사람을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로 점점 더 변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느끼기에는 이게 구직의 시대에서 점점 더 좋은 사람을 찾는 구인의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포인트로 그런 끼를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 또 자신의 그 어떤 특정 업무 역량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들을 굉장히 저희가 주목해서 지난 몇 년간 바라봐 왔었는데 이게 좀 더 비즈니스 모델로서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편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집 리크루터라는 기업은 이제 인재 탐색을 위한 구독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이제 특정 기업이 어떤 사람들을 찾고 싶은데 그런 사람들을 찾는 과정에서 뭐 기존에는 뭐 채용 공고를 한다든지 뭐 아니면 다양한 방식을 통할 수 있겠죠. 뭐 추천을 받는다든지 헤드헌터를 통해서 찾는다든지 하는 방식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러한 방식들이 그 전까지 이 사람의 숫자가 그러니까 사람도 이제 적합한 사람이겠죠. 그냥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적합한 사람의 숫자가 굉장히 많았을 때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가 절대 다수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는 이 적합한 사람의 숫자는 적어지고 반대로 채용해야 되는 회사들의 니즈는 커졌다라고 저희는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결국 이 기업들이 찾아야 되는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찾는 과정에서 필요로 해주는 이 중간 단계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하게 저희는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산업 차원에서 이런 걸 바라보고 있고요. 이 기업은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들어와서 많은 이제 사람들이 여기다가 집 리크루터라는 회사에 자기의 이력서를 이제 올려놓게 되거든요. 근데 그 이력서를 올려놓게 되면 이 회사들이 구독료를 내고 이 플랫폼 안에서 적합한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의 프로필을 보고 뭐 채용에 대한 제안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단순하게 그냥 플랫폼 정도로 끝나버리면 사실은 비즈니스 모델이 잘 갖춰지지 않을 텐데 여기에 올리는 사람들에게도 인센티브가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자기의 이력서가
조회된 것만큼 예, 이력서 조회 숫자에 따라서 그 숫자에 해당하는 그 종량제죠. 종량제로 이익이 올라오게 되고요. 이들에게 일정 부분이 레비뉴 쉐어링이라고 하는데 일정 부분이 쉐어가 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좀 채용을 뭐 어떻게 보면은 구직을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에 이력서를 올려놓는 것만으로도 좀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지금은 이제 이쪽보다는 구독을 하는 기업들의 구독 매출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점점 더 가속화되면서 가입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그런 과정을 저희는 좀 더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편입된 종목은 짐 리크루터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저희가 비중을 좀 늘렸던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상위 5개 정도에서 나머지 3개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기여도가 높았던 시놉시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자체 설계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측면을 계속 저희가 주목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뭐 최근에 기사들을 보시면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뭐 미국에서 반도체 엔지니어가 몇만 명씩 지금 부족한 상황이다. 근데 부족하다라는 건 결국에 앞으로도 더 채워서 반도체를 설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더 만들어내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번에 좀 더 아마 자세한 설명이 들어가긴 할 텐데 코로나 완화 이후에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될 여행 수요 차원에서 저희가 성장할 것을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비중이 좀 더 확대됐다. 그리고 워크데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서 좀 부진했던 그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기존에 이제 클라우드 베이스로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사실 온라인으로 마케팅 활동을 하면 됐기 때문에 수주가 계속 늘어났었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했던 기업들은 사실 수주가 좀 이루어져 있어야 됐기 때문에 또 이제 그 각 기업에 좀 찾아가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 그런 기업들은 좀 사실 부진했던 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상황이 조금 완화되면서는 본격적으로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이루어지면서 워크데이 같은 HR 솔루션 기업들에 대한 수주가 다시 한번 증가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위 종목에서 좀 비중 변화가 컸던 것들을 보시면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알파벳 같은 경우는 워낙 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인데 상대적으로 저희가 좀 기대 수익이 높은 이게 조금 상대적으로 작은 종목들이죠. 그런 종목들로 편입 비중을 옮기면서 일부 축소된 것이니까 그렇게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도비 같은 경우는 그 콘텐츠 제작자들을 위해서 필수적인 프로그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구독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플랫폼이라고 저희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사실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쓸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약간 물음표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프라이스도 좀 이미 올렸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프라이스나 뭐 기존의 상품이 아니라면 새로운 상품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결국에 그런 것들은 M&A를 통해서 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저희가 굉장히 좋아하는 플랫폼이긴 하지만 업사이드 모멘텀 측면에서는 다른 종목이 좀 더 높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서 좀 편입 비중을 옮겨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도큐사인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편출 과정이 진행이 되었고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성이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에서 굉장히 높게 나타나다가 좀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페이팔이라는 사업자 자체가 중간 사업자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이런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를 하는 기업에 대한 역할은 좀 축소될 수 있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짐 리크루터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더 해드리고 싶은데 이제 구직의 시대에서 구인의 시대로 넘어가는 이런 현상이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굉장히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좀 강하게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을 좀 살펴보자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은 한 1,000만 명 정도의 미국 일하는 사람들이 프리랜서로 넘어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 프리랜서가 되고 싶다라는 거죠. Great Resignation이라고 하고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라는 상황이 만들어준 것도 굉장히 크거든요. 코로나 상황이 커지면서 이제 재택근무에 대한 우리가 이제는 예전처럼 재택근무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죠. 그런 측면이 일단 첫 번째로 큰 것일 거고요. 그 다음에 점점 더 필요한 인력들이 그러니까 노동을 베이스로 한 인력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육체적인 노동이죠. 그러니까 육체적
노동을 필요로 하는 그런 인력들보다는 좀 인사이트가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적인 뭐 개발이라든지 이런 영역으로 점점 더 기업들의 니즈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죠. 근데 이런 영역은 특히나 프리랜서로 일하기가 굉장히 좋은 영역이고요. 각자의 스킬셋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영역이죠. 그러니까 개발자 같은 경우 내가 어떤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다룰 수 있습니다. 라는 거를 얘기하게 되면 이 사람이 적합한지 아닌지를 거의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직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바라보기에는 이런 개발 직종이 점점 더 중요해지면 중요해질수록 이러한 새로운 사람을 찾을 때 그냥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길러낼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태스크 중심으로 찾는 수요가 훨씬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사실 회장님이 뭐 거의 한 3, 4년 이상 전에 말씀하셨던 끼를 춤추게 하는 플랫폼에 주목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포인트랑 좀 많이 맞닿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트렌드가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강하게 일어났던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저희가 굉장히 주목해서 바라보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12월 말일까지 해서 좀 한 달이 좀 넘는 기간 동안 사실 굉장히 조정폭이 컸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에 뭐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했었고 뭐 인내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용기를 북돋을 수 있는 그런 영상들도 준비했었지만 뭐 결국에는 저희가 좀 더 운용을 면밀하게 잘 해서 수익률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이런 투자 포인트들을 가지고 단순히 그냥 이제 머릿속에서 망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기업이 그런 기업 이익을 내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유의 깊게 운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은 어떤 시그널이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그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의 실적이 나온 거는 1월 중순 이후부터 기업의 실적이 본격적으로 4분기 실적이 나올 거고 2022년에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는지가 나올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에 맞춰서 이 기업이 성장을 할 수 있는지 혹은 이 기업이 역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를 판단하는 게 옳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뭐 유동성에 대한 이야기도 오가지만 결국에 유동성이 긴축이 되면 긴축이 될수록 성장에 대한 희소 가치는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성장에 대한 희소 가치를 저희가 계속 찾아다니는 게 저희가 성장 가치를 찾으면서 계속 노력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장에 대한 희소 가치를 여러분들도 저희가 이런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투자 포인트들 같이 한번 바라보시면서 저희와 함께 좀 동행을 하시면 저희 펀드도 열심히 회복을 해서 좀 더 기분 좋게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12월 달에 운용 보고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